대선을 석 달 앞둔 2017년 2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같은 해 1월 12일 귀국하면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며 당차게 대선 출마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한 지 3주 만에 조기 퇴장이었던 거죠. 인기가 좀 있다고 대통령 자리를 노리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금세 주저앉는 그를 보면서 혹시 저런 무책임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반 전 총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불출마 이유를 보면 그의 현실 인식과 권력 의지가 얼마나 박약했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반 전 총장은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 정치 교체 명분은 실종됐고 오히려 제 개인과 가족,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에 지극히 실망했다. 결국 이들과 같이 가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싸한 명분으로 보이나 불출마의 책임을 스스로 지기보다 외부에 돌리고 있었던 것이죠. 흔히 정치를 진흙탕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만큼 권력 싸움이 치열하다는 뜻이겠죠. 이런 진흙탕 속에 살아남는 자만이 권력을 잡습니다. 즉 숱한 어려움과 비난 공세를 견뎌내야 한다는 뜻이고 또 그런 고난을 헤쳐나갈 의지가 없다면 또 그 무게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아예 대통령을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 전 총장은 누가 나가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닌데 실패를 남의 탓으로만 돌렸으니 아마 그를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 전 총장의 불출마에 가슴이 철렁해했던 세력들이 또 있었죠.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삼겠다고 나선 당시 바른정당 세력들입니다.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을 틈타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가 반 전 총장을 한 축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세력화하려던 바른정당,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바른정당은 애초 태생부터 반기문을 모셔오기 위한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당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같은 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 김 의원은 반기문 대통령을 위해 바른정당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분으로 저와는 생각의 차이가 크다라고 말한 바 있죠. 하지만 반기문을 내세워 정치 세력화를 꿈꾸던 김무성의 헛된 꿈은 조기에 좌절됐고 그를 비롯한 바른정당 일부 세력들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했습니다. 국민의 뜻과 무관한 인위적 정계 개편이 얼마나 허망한지 여실히 깨달았던 그런 순간이었죠. 또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한 가지를 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 전 총장의 실패는 불분명한 노선과 비전이 불러온 자가당착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반 전 총장은 자신의 정체를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합리적 보수, 중도적 보수라는 말들은 숱하게 들어봤어도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말은 참 생소했습니다. 반 전 총장이 자신을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스스로 명명한 건 아무래도 국민의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보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임을 모르는 국민들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건 자기 정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대통령 후보를 내서 국민들께 정정당당하게 심판을 받는 일입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정치 환경이 변했다고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정치적 도의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자강론이냐 통합론이냐를 놓고 한창 시끄럽습니다. 사실 이 자강론이냐 또는 통합론이냐라는 것은 정치에 있어서 단골 메뉴이죠. 멀리 갈 것도 없이 불과 3년 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 문제를 놓고 바로 이 자강론이냐 통합론이냐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의 호남 지역주의와 햇볕 정책의 포기를 요구했고 이와 더불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출당을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국민의당도 안보와 정치적 이념 등에 있어 정체성 차이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이른바 자강론파가 많았었죠. 당시 통합 반대파인 이상돈 바른정당 의원은 국민의당 의원 40명이 그대로 있고 바른정당에서 10명이 오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공멸할 것이라며 정당은 스펙트럼이 있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치면 이건 정당이 아니다. 철학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지난번 대선에서 나왔던 반문연대를 연상시킨다.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진통 끝에 두 당은 합당을 의결해 바른미래당을 출범시켰고 국민의당 출신인 박주선 의원과 바른정당 출신인 유승민 의원이 공동대표로 추대되었죠. 그러면서 두 당은 논란이 있었던 정강정책에서 진보와 보수 등 이념적 표현을 삭제해 합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이 정당이 무엇을 추구하는 정당인지 모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참으로 냉담해했고 제7회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을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해 참패했습니다. 그 뒤에도 선거법 개정,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을 놓고도 지도부와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대립하면서 분열 양상에 빠져들었는데요. 이 같은 이합집산, 즉 인위적 정계 개편이 얼마나 위험하고 허망한지 잘 알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결국 바른미래당은 유승민계가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해 뛰쳐나갔고 연이어 국민의당 인사들이 탈당하면서 교섭단체가 붕괴되었죠. 다시 현재 국민의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자강론과 통합론을 보면 복잡한 듯 보이나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안철수 국민의당과 통합 문제, 그 다음 유력한 야권의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연대 문제, 이 두 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죠. 문재인 정권 4년 차인 지금 보수파 진영 내에서 워낙 반문 정서가 강하고 내년 정권 교체에 대한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 윤 전 총장과의 연대 문제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의 경우를 보도록 하죠.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는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국민께 약속한 부분이고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성실껏 도왔기 때문에 큰 틀에선 합당하는 게 맞습니다. 또 다음 대선에서 안철수 대선 후보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합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철수 모셔오기, 즉 안철수의 납작 엎드리는 행태는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가장 큰 실수는요, 진영 내 반대를 무릅쓰고 당시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 세력을 불러들였다는 점입니다. 마치 중도 색채의 유승민을 모셔오면 수도권 표심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과는 수도권 참패였죠. 그렇게 황교안 전 대표의 잘못된 판단으로 유승민계 세력은 현재 국민의힘에서 무시 못한 새를 과시하며 당의 정체성을 흐리고 있습니다. 유승민의 사례에서 안철수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더군다나 안철수는 정말 애매모호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비단 예를 들어 사드를 반대했다가 지난 대선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죠. 본인은 항상 한가운데 중도라고 하면서 그간 이력을 지켜보면 오른쪽보다 왼쪽에 더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국민의당의 태생 자체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도 한데요. 다만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지난 대선에서의 일종의 보수 코스프레를 했던 것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떠받들듯 모셔와 길을 살려주었다가 당내 분란 또는 당 붕괴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자, 다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연대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문제보다 오히려 윤석열의 문제가 찬반 논쟁이 더 뜨거운데요.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 아닌 정치인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모든 게 베일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인물론에 대해 논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워낙 문재인 정권의 반기를 들었다는 인상이 현재로선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후광 효과가 높은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에게 문재인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걸 제외하고 과연 국민들에게 보여줄 게 또 어필할 게 뭐가 있는지 그를 검증할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만 이를 진영 문제로 접근해 보면 얘기는 보다 명확해지는데 대표적 친박계로 분류됐던 김재원 전 의원이 이길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었죠. 즉 이 말은 윤석열은 보수 진영의
악마라는 얘기인데 현재 이 같은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비유를 해보도록 하죠.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당시 노무현을 신문했던 검사가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노 전 대통령에게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님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문재인은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에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고 자신의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어쩌면 문재인의 보수 진영에 대한 적폐청산의 오기는 그때부터 발동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좌파 진영의 미움을 한몸에 받았던 우병우 수석이 박근혜 정부 막판에 반기를 들어 차기 대권 후보로 급부상했다고 칩시다. 그랬다면 좌파 진영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병우에게 지지를 보내줬을까요? 지금 우파 진영이 윤석열에게 묻지마식 지지를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아마 좌파 진영은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직 정체 모를 윤석열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기보다 물을 건 묻고 따질 건 따지는 그런 결기를 보여줘야 간도 쓸개도 없는 콩가루 집안이라는 손가락질을 안 받을 것입니다. 대선 후보 하나 못 내는 정당은 정당으로서 자격을 이미 상실한 불임 정당이라고들 하죠. 국민의힘이 지금 딱 그런 정당인 듯 보여집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진영 내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데 이 같은 염원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그저 외부에 있는 용병에 집착하려 하니 이 얼마나 참담한 실정입니까? 매일 아침 뉴스를 진행하며 짤막한 논평은 하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얘기는 여건상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휴일을 맞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봤습니다.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